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을 둘러싼 시급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치 만장일치라도 한 듯 전 세계가 중국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의 철의 형제로 추앙받던 파키스탄이 분도로 들끓고 있습니다. 반중 폭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폭도들은 대낮에 물자를 약탈하고 중국 상인들은 현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으며 양국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육상 무역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베이징의 1대1로의 대표 성공 사례라고 자랑하던 프로젝트는 이제 대놓고 드러난 적대감과 깊은 불신 그리고 통제 불능의 혼란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장은 남아시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국인들이 대규모 검문과 작업장 강제 단속 그리고 대규모 수방 위기에 직면하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위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영향력을 사들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원한은 커지고 동맹은 붕괴되고 있으며 해외 중국인들은 현지의 분노와 베이징의 무관심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중국이 약속했던 위대한 부흥은 이제 베이징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전 세계적 역풍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구상 가운데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베이징은 항구, 전력, 도로, 광산 개발 등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며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량을 국가 전역에 걸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전국 곳곳에서 폭동과 대규모 시위가 있다고 현지인들의 각성은 결국 중공의 구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상인들이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무역로마저 차단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의 소스트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관문이자 양국을 잇는 유일한 육상 국경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중순부터 이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파키스탄인들이 대낮에 중국 상인의 물자를 공개적으로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순한 민간 폭도가 아니라 일부 파키스탄 세관 관리들까지 이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10월 이후에는 중국인과 파키스탄 경찰의 폭력적 충돌이 빈번해졌습니다. 소스트는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 속합니다. 파키스탄 헌법상 길기트 발티스탄은 정식 영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을 무관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구호가 급속히 확산되며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착취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량의 핵심 통로인 길기트가 그 막대한 프로젝트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금 분쟁으로 지역 경제는 8개월째 마비 상태에 빠졌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숙박 운송 소매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놓였고 물류 지원과 파손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민생 개선을 약속했던 1대1로는 이제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반 상인들의 물품이 세관에서 묶여있는 동안 일부 특권층만 원활히 통과되는 구조는 민심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위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오랜 소외와 착취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시위는 도로 봉쇄를 넘어 노골적인 반중 폭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길기트에서는 중국 상인들을 겨냥한 약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블로거는 소스트 세관에서 뇌물을 요구받고 폭행까지 당했으며 휴대전화까지 빼앗겼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관 신고는 했나 세금은 냈나 밀수하다 걸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중국인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며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울빈 공업대학 출신 중국인이 무장 강도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 정도 학력자가 파키스탄까지 온 현실이 바로 중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중공이 철의 형제라 부르는 나라일수록 국민은 더 가난하다. 혜택은 관리가 다 가져간다는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주요 프로젝트들도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훈자라 패스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핵심 축인데 길기트 발티스탄 주민들은 오랫동안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이익이 베이징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 파키스탄 협력 전반의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루치스탄의 과다르 역시 갈등이 핵심입니다. 경제 발전이 상징이라던 과다르는 오히려 현지 주민의 좌절을 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자원은 외부 세력이 장악했고
주민들은 정체성과 터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관영 매체는 사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납세자의 돈으로 해외 기반 시설을 건설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지만 결국 피해는 외국인과 중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중국인들은 현지 사회의 분노와 베이징의 무관심 사이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미국은 파키스탄과 에너지 광업 협력을 강화하며 안보 대테러 협의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남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미국 파키스탄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지역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 국민은 진정성 있는 민주 국가의 지원을 환영하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파괴적 개발 모델을 점점 더 거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내심 바닥났다. 양국 관계 사상 최악의 위기. 중국인 노동자 대거 추방 직면. 이스라엘 대 중국인 노동자들의 한때 유망했던 시대가 이제 결정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말부터 텔아비브와 베이징 간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로 치닫자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검문 단속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텔아비브의 한 건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그 전환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현장을 봉쇄한 가운데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밖에서 발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보도 블록에 불안하게 걸터 앉아 있었고 다른 이들은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며 공포와 저절 불확실성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불을 지었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더욱 극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건설 현장과 노동자 기숙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해 산속 동굴까지 풀리사티 수색하는 모습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중국인 노점상이 서류 검사를 받는 동안 길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9월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 중국 기업의 소속 직원 122명을 해고하라고 정역 지시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신규 중국인 건설 및 노동허가 승인 역시 중단된 상태여서 임박한 대규모 추방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중국인이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추산을 감안하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실제 숫자는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월급은 3만에서 4만 위안 수준으로 중국 본토에서 벌 수 있는 임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수입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노동자들은 10만에서 15만 위안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를 선지급해야 하고 최대 63개월에 달하는 장기 계약에 묶입니다. 그 와중에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강제 추방 사태가 발생하면 이들은 순식간에 경제적 파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분쟁이나 이민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급격히 악화된 중국-이스라엘 관계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중국과 카타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다며 서방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여론전을 조직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동안 베이징을 향해 신중한 어조를 유지해온 이스라엘 외교 기조에서 분명한 이탈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샹산 포럼에서는 갈등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칭화대 엔세툰 교수는 이스라엘 국방무관 알라드 조산을 공개 석상에서 정면으로 겨냥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7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비난하며 꾸짖는 어조와 거친 손짓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그의 대담함에 박수를 보냈지만 더 많은 이들은 그를 사입비약자라고 비난하며 그의 언행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체면을 구기고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충돌은 양국 관계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12명의 중국인을 포함한 무차별 학살과 인질 사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하마스를 명시적으로 규탄하지 않은 채 줄곧 자제와 휴전만을 촉구해왔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를 테러 조직에 대한 암묵적 지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논평가들은 중국이 여성과 어린이 노인에 대한 하마스의 폭력을 비난하기를 주저하는 태도야말로
도덕적 명확성에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중동에서 중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명의 유대인을 구해낸 호풍산 영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기술 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이더 시스템, 무인기, 공대공 미사일, 사이버 보안 기술, 관계 기술 등을 중국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베이징은 정작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지지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자 전쟁 내내 베이징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전체와 동일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추방할 가능성은 단순한 국내 정책 조정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전략 재편이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2023년 이스라엘은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23일 이스라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와 유엔기후변화 협약 등 주요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의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만 관계 심화와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는 중동과 아시아 외교 질서에 있어 역사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가자 전쟁 그리고 베이징과의 외교 마찰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단속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집행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양국 관계 전반에 걸친 균열과 결별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한 채 기반과 정치적 강압에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시진핑 배신, 북한 중국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위반 시 사용까지 경고 북중 관계급 지난 9월 3일 베이징 열병식은 한때 싹트던 동맹을 상징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새 독재자가 함께 선 이 장면은 새로운 지정학적 축의 탄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의 움직임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평양은 베이징과 거리를 두는 수준을 넘어 이제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사용까지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가보혜성은 9월 말 지방 당국에 올해 4분기 말까지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양강도 해산 주민들은 이번 단속이 전례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휴대전화를 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중국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도 간첩죄에 해당하며 위반자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경 지역 주민들은 국경 간 통신, 밀수, 외화 거래를 위해 중국제 휴대전화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고립 노선이 강화되면서 이들 기기는 이제 외부 침투의 통로로 규정되었습니다. 당국은 신호 탐지기를 대거 배치하고 국경 경비와 순찰을 확대했으며 다시 적발되면 온 가족이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사상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많은 국경 지역에서 불시 점검과 급습이 일상화되었고 외국 유심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가혹한 신문이나 장기 구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단속에서는 위반자들에게 주로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실제 사용 집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 정권이 내부 불안정 시기에 공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며 공개 처형에 자주 의존해왔다고 지적합니다. 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 이후 북한 정권은 방역을 명분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통신 장기와 해외 미디어를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평양은 외국 오락물과 자본주의 문화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사상적 격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증 분위기 뒤에는 웨이, 샤오미, 오우피사오우,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로 전송한다는 각종 의혹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 고조는 시진핑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 임박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특히 시진핑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내면서 이번 방안이 베이징 평양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의 방북 당시 김정은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거의 눈길도 주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관계는 애초부터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평양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제 베이징에서 거리를 두고 모스크바 쪽으로 기울며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자 평양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2025년 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권은 중국 영화 판매를 제한하고 화교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며 중국 오락물을 불순 배째로 낙인 찍는 등 문화 통제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김정은은 중국이 한국 역사를 왜곡해 묘사했다는 북한 측의 비판에 따라 중국 콘텐츠 전면 금지령을 직접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범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은이 미국과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5000년의 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역사적 방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개인적 호감을 표하며 과거 정상회담에 대해 여전히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대화 재개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연출과 달리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동맹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한 구조라고 입을 모읍니다. 각국은 어디까지나 체제 생존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평론가 위사는 베이징 열병식에서 시진핑과 푸틴 옆에 서 있던 김정은의 모습에 대해 순전한 연극에 불과하다 고 평가하면서 김정은은 실제로 시진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 박물관 금 6kg 절도, 전 세계 충격 대륙을 넘나드는 절도 사기 해외 중국 네트워크의 어두운 민낯 드러나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충격적인 범죄가 여러 국제사회의 이목을 사로잡는 가운데 2025년 9월 중순 파리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벌어진 정밀하게 설계된 금 절도 사건만큼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수사 당국이 히시트비를 분석했을 때 드러난 범행은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치밀함과 계산된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범인은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채 폐관 직전에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이어 전시관의 외진 구역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해 문을 잠그고 내부에 숨어들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보안 인력이 철수하자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그라인더, 드라이버, 그리고 섭씨 3000도에 달하는 산소와 세틸렌 토치를 능숙하게 다루며 박물관 내부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듯 신속하고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확도로 움직였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두 겹의 강화 강철문을 절단하고 동작 감지 센서를 무력화했으며 방탄유리 전시 보호 장치를 녹여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보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은신부터 탈출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 완벽히 통제된 범죄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즉각 박물관 보안 실패를 비판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범인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존중하는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이런 고도의 기술 범죄가 매우 드물었고 이로 인해 극단적 수준의 보안 체계가 역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월 21일 파리 검찰청은 용의자가 24세 중국 여성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수화물에서 발견된 약 1kg의 녹인 금은 화학 분석 결과 박물관 소장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kg의 금은 여전히 행방이 묘합니다. 박물관 부관장은 도난당한 금의 가치가 단순한 재산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난 목록에는 18세기 볼리비아 기증금 표본 8323년 러시아 니콜라 1세가 기증한 우랄 산맥금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유물 1990년 호주에서 발견된 금고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약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에 달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문화 유산이라는 점에서 금전적 수치조차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금이 국제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미 녹여 재가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강타한 범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10월 19일 또 다른 범죄 조직이 루브르 박물관을 급습했습니다. 생강변 보수공사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침입한 일당은 전시 케이스를 부수고 나폴레옹 3세 아내 외제의
황후의 왕관과 19세기 에메랄드 목걸이를 단 7분 만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정부 조사 결과 루브르 갤러리에 1분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필수 보안 업그레이드가 심각하게 지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월 22일 중국 매체 현대괴보는 중고 거래 플랫폼 윈의 루브르 도난 보석 판매라는 글들이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격은 99만 위안에서 1억 위안까지 다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농담이거나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8월 프랑스 퐁텐블로 궁전을 노린 대규모 중국 골동품 절도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스페인인 5명과 중국인 3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장 답사와 도구 준비를 진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5년 10월 22일 리즈 형사법원은 중국인 20대 2명이 영국 절도 지연 배상 딜레이 리페이 시스템을 악용해 지연 패턴을 분석표를 사고 환불한 뒤 가짜 신분으로 중복 보상 청구를 반복한 정교한 사기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범죄 연쇄가 아니라 해외 중국인 사회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압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경제 둔화, 청년 실업 급등, 부동산 붐과 외환 약세 속에서 일부 개인들이 절도 사기와 같은 위험한 범죄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을 미화하며 편법과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치관의 붕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성과가 정직보다 우선되고 결과만 맞으면 모든 과정이 용인되는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이렇게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